업앤다운, 한 주간 화제 인물을 비교 분석하는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업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업다 제 5회차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예,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별로 안 기다렸나 봐요. 우리 별로 안 아니에요. 저기 따끈따끈한 30대는 보면께서 많이 기다리셨나요? 아, 그럼요. 많이 기다렸죠. 아니, 이게 출연료도 안 주는데 왜 기다리셨어요? 왜요?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K-팝 스타. 아이 뭐 이거 쓰고 무슨 스타는? 그래도 K-팝 스타 뭐 악동 미션하고 박예담 군하고 해갖고 빵빵 뜨던데 저도 이렇게 해서 한번 정치적으로 좀 박예담이 빵빵. 여자가 아닌 남자였어요? 네, 남자. 현재 트렌드에 이렇게 무감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냥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4.24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오로지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치는 일반 삶과 이렇게 네. 연관되어 있는 건데 연애 트렌드도 관심 있게 보셔야지 연설하시거나 뭐 그러실 때 좋지 않나요? 어디 가서 저는 박예담이 여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무시당하죠. 정치 신인이니까 그냥 오로지 진지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로지 그냥 이것만 공부하느냐고. 그러니까 모든 걸 국민과 함께 얘기하신다라는 그런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원칙을 지키면서 원리 원칙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박예담이 남자예요. 네. 그러시군요. 메모하세요. 박예담은 남자다. 나 12살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요? 12살이었어요? 예, 네. 어려요. 그건 알아요. 12살인 건 전 알아요. 그건 몰랐어요. 근데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왜 여자라는 생각을 했냐. 노래하는데 굉장히 옥타브가 높게 올라가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성이죠. 예. 저는 사실 악동 뮤지션을 응원했기 때문에 악동 뮤지션 그 친구가 우승한 거를 저는 예. 굉장히 기쁘게 왜냐하면 받아들였습니다. 그 친구가 아직 변성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목소리만 듣고 제가 그래요. 제가 요즘 유일하게 관심 있는 4.24 재보궐 선거입니다. 예, 후보 등록이 4월 4일 끝났어요. 네. 좀 언론에서 재보궐 선거라고 두 분 참 인사 안 하셨는데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들 이제 네. 길거리 나가면 다들 못 알아보는구나. 네, 복면을 쓰고 알아보시죠. 네. 이번에 이제 4.24 재보궐선거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점 간단히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예, 맞아요. 좀 재선거랑 보궐선거랑 같이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뭔지 정확히 알 아니, 수가 우리 없어서. 따끈따끈한 30대도 모르셨나요? 네, 제가 좀 참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재보궐선거 어려운 거죠. 저도 재보궐이 그냥 재보궐 아닌가요? 제가 간단하게 아는 척을 하겠습니다. 예. 재선거, 보궐선거 합쳐서 재보궐선거라고 하는데요. 재선거는 공직선거법 관련법으로 위반이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위반이 돼서 형이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공직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으로 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다른 거라면 뭐 폭행 뭐 이런 건가요? 폭행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번에 그 노원병의 노회찬 전 의원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아주 드문 경우겠죠. 경범죄 위반법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되면은 가능한 거죠. 음주운전 벌금이 150만 원인데. 근데 직접 운전 안 하시잖아요, 저 보통. 음주운전 2번 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저 징역형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했다는 공직선거는 2년이죠. 예, 2년 그러면 동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재선과 보선이 나눠지나요? 예, 나눠지죠. 네. 이번에 부산 영도하고요, 충남 부여 청양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선거에 해당되고요. 노원병 같은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이죠. 예.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보궐선거에 해당됩니다. 근데 사실은 재선거인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자녀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자녀 임기는 이제 자녀 임기 동안만 하게 되죠. 그래서 임기 동안은 이제 동일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은 이제 무효는 소급적으로 앞에 있는 게 다 무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한 입법 발의라든지 이런 게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받은 급여라거나 세비 같은 경우는 또 반납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규정상 세비 규정이 환불 규정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재선거나 보궐선거나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이제 공소시효나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크지요. 굉장히 좋은 어디 가서 오늘 술자리에서 좀 아는 척 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야 재보궐 어떻게 차이인지 아냐?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할. 그래요. 지금 거네요. 이제
기초의원 선거 몇 곳하고 광역선거 몇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네. 한번 대진표 한번 볼까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노원병 지역과 부산의 영도 그리고 충남의 부여 청양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자, 각각의 후보 좀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노원의 병리에는 기호 1번에 네.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님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기호 2번은 이게 좀 웃겨요. 민주당 쪽에서 공천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꼴을 안 이번이 냈죠. 공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호 3번에는 정태흥 통합진보당의 후보님, 네. 그리고 기호 4번에는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님, 그리고 끝으로 가장 요즘 핫하죠. 기호 5번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 말씀드릴까요? 부산 영도에는 부산 영도도 네. 기호 1번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님, 기호 2번에는 김비호 민주통합당 후보님, 네. 기호 3번에는 민병렬 통합진보당 후보님. 통합진보당 후보. 네. 그리고 이제 충남의 부여 청양에는 기호 1번에 이완구 새누리당 후보님, 기호 2번에 황인석 민주통합당 후보님, 기호 3번에도 이제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네. 천성인 후보님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나오셨네요. 뭐 좀 거물급들이 많이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꽤 예, 많은 그러네요. 다윗들이 지금 예. 승부를 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 뭐 각각의 새 선거구를 전부 다 하기는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얘기해보고 싶은 거 한번 뽑아볼까요? 이 세 개 중에서 우리 따끈따끈한 30대 한번 제가 뽑아보세요. 뽑는 건가요? 네. 이게 에? 여기서 뭐야? 제가 뽑으면 안 되는 거죠? 뭐 뽑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뽑으세요. 네, 뭐 누가 뽑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뭐 이런 그냥 한번 댓글 걸어보면 불리한 욕심을 내세요. 왜? 불리한 불리한 것이 아닌데. 네, 짠 서울 노원병이네요. 사실 난 부산 얘기가 더 할 게 많아요. 그럼 다른 거 혹시 다 똑같이 써놓은 거 아니에요? 한번 뽑아봐요. 이거 다 주최측에 노원병 농간이 아니에요? 있을 것 다 같아요. 노원병이나 써놓은 위원장이 거예요? 노원병 얘기하고 싶어서 이게 부산이네. 이게 부산이네. 예, 예. 아무튼 뽑기는 노원병을 뽑았네요. 저희 노원병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노원병 얘기부터 해보죠. 근데 뭐 저는 노원병도. 노원병 하면서 요즘 언론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이게 대통령 선거인지 총선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약간 네. 좀 기분 나쁜 게 예시적으로 기사를 찾아보면은 대부분 김무성 씨, 새누리당의 네. 김무성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를 전면에 내세운 기사 제목이 많아요. 예를 네. 들면 김무성, 안철수 그들이 돌아온다. 혹은 이제 예비 대선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판을 크게 키우는 듯한 느낌의 기사가 많더라고요. 이게 판을 크게 키운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거물급들의 그 당선을 그냥 아예 기정사실화 해버린 듯한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거물급들의 선거도 있지만 그것도 해봐야 한번 알죠, 해봐야 하는 사실은. 거고 아주 주사위도 굴려봐야 하는 건데 그 다른 후보들도 어떤 거를 가지고 승부를 하고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김무성 후보랑 그 그래서 누구야 안철수 후보랑만 싸우는 거지 네, 다른 사람들은 안 싸우는 거잖아요. 몇 개 읽어보면 사이사 재보선 안철수 김무성 이완구 거물 3인 복귀전 뭐 김무성 안철수 그들이 돌아온다. 사이사 재보선은 김무성 안철수 대선 전초전. 김무성 안철수 여의도 찍고 청직행. 뭐야? 여의도행 노리는 안철수 김무성의 운명은 닮을 것.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세 어느 사람이 빠지는 게 같은 없네요. 지역구에서 싸우나요 지금? 안철수하고 김무성 후보가 같은 같은 지역 지역구에서 같아요.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노원병 같은 경우는 사실 허준영 후보하고 물론 다른 후보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하고 이제 좀 양자 대결 비슷하게 가니까 사실 그 둘을 이렇게 놓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약간 공평하지 못한 부분도 그러니까 있지 않을까 하는 언론에서도 생각이 듭니다. 좀 자극적인 기사 말고 좀 지역 선거라면 요번엔 대선이 아니잖아요. 그쵸. 지역 선거라면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차라리 세 군데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공평하게. 그렇죠. 김무성 대 안철수가 뭐 부산에서 1차전 하고 2라운드를 뭐 노원에서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바람이죠. 그렇게 됐으면 재밌었을 텐데요. 재미는 있었을 거야. 네. 재미는 정말 재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기사에 안철수 씨 이름이 빠지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주식도 올랐어요. 그래요? 네, 조용히 네. 보니까 5%에서 10%씩 전체적으로 안철수 안랩 주소에 네, 주식이 많이 올랐나요? 네, 5%에서 10%씩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이름이 많이 떠서 그런가 빠지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 노원병에 출마를 한 사람은 1번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네. 그다음 이번에 민주당은 공천을 안 했기 때문에 공석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태영 3번 씨. 통합진보당 정태훈 흥 씨. 후보, 예. 후보, 그다음에 4번 진보정의당의 김지선 김지선 후보. 후보, 노회찬 전 의원 부인 되시죠. 네. 5번 무소속 안철수 후보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후보의 선거 전략을 조금 볼까요? 우선 기호 순으로 보죠, 뭐. 일단 새누리당은
물량,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허준영 후보의 지역 일꾼론과 새누리당의 갖고 있는 공고한 조직력을 네. 융합을 시켰죠. 그래서 새누리당은 오히려 3개 선거구 중에서 가장 노원병에다가 물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인 지금 뭐 모습입니다. 저기 부산 영도는 영도다리 건너오지 말라고. 그건 너무 무서워. 김무성 서명수 후보는 사무총장께서 그 개소식에 참가했더니 불청객이라고. 그래요? 쫓아냈어요? 불청객까지는 쫓아내진 않으셨지만 뭐 김희정 의원님 뭐 그다음에 서명수 총장 사무총장 이렇게 출석을 했더니 불청객 오셨다고. 영도다리 건너오지 마라 주요 당직자. 가보셨어요, 김무성? 그 후보 전에 한번 가봤어요. 안 혼나셨어요? 건너왔다고? 저는 이제 뭐 주요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4월 전에 잠깐 가서 뵀기 때문에 네. 4월 돼서 가면은 노원병 선거 도와주지 왜 여기 왔냐고 혼낼 것 같아서 미리 갔다 왔어요. 근데 그래도 되나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완전히 새누리당이랑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부산 영도에 문재인 출동한다는 소리까지. 그게 뭐 영도 요번에 그 영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역 일꾼론 내세우셔가지고 영도 분으로 선대위를 그건 정말 저도 네.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영도 얘기는 뭐 영도다리 건너지 말라고 했으니까 얘기도 못하겠네. 얘기도 못해요. 하면 안 돼요. 혼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혹시 이제 지역위원장이시니까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당협.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새누리당은 당협위원장이라는.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새누리당에서 이 서울시당에 어떤 총력을 집중한다 이 얘기는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럼 48개 당협에 총 동원력을 내렸죠. 그러면 뭐 거기서 살란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일단은 뭐 지인 찾기, 그다음에 연고 찾기, 그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전 홍보인데 이제 구전 홍보 가서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협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이제 총 동원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요즘 돈은 안 되니까 조직 선거라고 해도 돈을 뿌리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발품을 팔아서 인사를 하고 하는 그런 뭐 할 수 있는 총 동원력을 이제 내린 상태인데. 사실 뭐 이게 총 동원력이 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는 들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선거라는 것은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노원병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하고 허준영 후보하고 또 김지선 후보하고 뭐 정태훈 후보 김지선 후보하고 정태훈 후보님은 좀 10% 미만의 어떤 지지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선거에 있어서는 박빙의 선거라고 바라본다면 제 생각에는 그 조직력이 굉장히 좀 주요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특히 조직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19, 20일 사전투표제라는 게 처음으로 실시됐죠. 부재자 투표 룰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3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투표율을 높일 거라고 예상은 돼요. 개인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과거에 좀 성숙하지 못한 투표 문화가 과연 올바른 길로 정치를 이끌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그래도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게 나라 발전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율은 이제 사실은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정당은 미래가 없는 정당이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그리고 또 높은 투표율 속에서 당선이 돼야지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높은 투표율 속에서 가반수 없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 당선자가 되는 거 대단했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투표율은 높아져야 되고 높은 투표 속에서 당선되는 후보가 정말 그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한 1년 동안 지역을 다지고 지역 일꾼론에 이제 새누리당 조직력을 동원한 뭐 이런 선거 전략을 구사한 것 같고요. 허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의 어떤 공고한 그 인맥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다지기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후보라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 좀 약하지 않나요? 저는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허준영 후보도 19대에 처음 이제 전략 공천 받아서 그 지역에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19대 총선 또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한 1년 동안 조직 관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또 안철수 후보하고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죠. 한 1년 정도 특히 대선을 거치면서 그 조직 관리를 하오시고 또 선거를 두 번이나 치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럼 안철수 후보는 선거 전략이 어떤가요? 안철수 후보는 선거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허준영 후보랑은 대비적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겉으로 개소식한지라 겉으로 바로 드러난 바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일단 겉으로 보이기에는 투표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선거 동력용.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바로 왔기 때문에 그쪽의 조직 문화라든가 조직력을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허준영 후보가 갖고 있는 조직력에 대항하려면 투표율에 의한 자신의 힘을 끌어모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개소식의 출마의 변은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원에서 새정치에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우거지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 캠프의 전략은 지역 선거가 아닌 전국 선거화 시키는 것이 이슈를 그렇게 키워야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3천만 원만 달랑 내고 전세 계약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지역에 어떤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들을 감춰야만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결국 안철수 후보가 지역 일꾼론을 내세운다는 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가 노원에서 커야 새정치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뭐 그런 거시적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역 선거에서 거시적인 걸 얘기한다라는 건 사실 조금 문제가 좀 문제가 좀 있죠. 정권 심판론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 새 정부가 출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좀 일부 국민들께서 그러신 거지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 밥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좀 밥할 시간은 주고 나서 뭐 비판하든지 말든지 겨우 쌀 씻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노원병 지역에서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럼 우리 통합진보당하고 진보정의당 후보 전략은 어떤가요? 일단은 진보정의당의 전략부터 볼까요? 김지선 후보. 김지선 후보는 일단 캐치프레이즈가 노회찬 씨의 그 불합리함과 그 처벌에 대한 그 정의, 엑스파일에 대한 그 정의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플랜카드를 보면은 뭐 자기가 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일단 정권에 대한 불합리함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크거든요. 아니 근데 그 지역구를 갖다가 아니 뭐 그 정권 심판을 들고 나오는 건 좋은데 그 진보 정의당에 인력풀이 그렇게 없으신 것도 아닐 텐데 꼭 부인이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과연 맞나? 내가 하면은 뭐 아니 다른 분이 하면 노회찬 씨가 연관성이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뭔가 좀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다 까발려줘야 되잖아요. 부인이면 이제 좀 진보 정의당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걸 어떻게 꼭 부인이 나와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회찬 씨는 다른 분이 하면 좀 뭔가 좀 안 좋으니까 다른 부인이 하면 로맨스고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노회찬 씨 죄송합니다만 뭐 제 생각은 노회찬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하면 뭔가 좀 튕기는 게 있으니 와이프가 하면 그래도 부창부수라고 와이프니까 좀 감춰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한 거 아닐까. 그런 깊은 뜻이. 저도 뭐 사실 뭐 어디 얘기할 때 와이프한테 좀 남한테 부끄러운 건 와이프한테 얘기하거든요. 와이프는 다 감춰줘야지. 이혼할 거 아니면 감춰줘야지. 그래가지고 노원 지역 자체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역구의 투표로 후보로 나오셨는데 지역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이 드물거든요. 허준영 후보 말고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재보선 보궐선거 지역 후보인데. 아니 그리고 잠깐만 그러면 하나 더 통합진보당 후보는 뭘 지금 선거 전략으로 지금? 네 죄송하지만 그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 그분은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큰 분들을 얘기는 너무나 다 아니까 작은 분들 얘기를 하면 우리 복면께서 의외로 섬세한 부분. 저는 아주 포인트만 딱딱 찍는다니까요. 김지선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선에 대한 가능성은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뭐 10%가 목표라고. 그러니까 지금 김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노회찬의 와이프라는 이미지를 빨리 벗어내서 또 다른 진보 정의당의 어떤 그 인물이다. 그러니까 여성 노동 지역 운동가인 김지선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알려서 뭐 하셔요? 다음 총선 때 플랜카드에도 노회찬 씨랑 같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인물이 많은 게 좋잖아요. 아니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한 보궐선거기 때문에 공소시효 2년이에요. 20대 총선 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 20대 총선 때 노회찬 씨랑 같이 경선해서 나오실 거예요? 그 20대 안 나오실 텐데 뭘.
자기 이름 알려준 오케이, 거예요. 뭐 그러면 그거는 좀 제가 잘못 봤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시는데 좋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정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정태호 후보는 사실 지지율이 정태호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네, 저도 기사 자체가 없어요. 이분이 통합진보당 후보잖아요. 네. 그 이정희 씨 그 당대표의 당 후보란 말이에요. 네. 노원병에서 이 통합진보당의 당 지지율은 당 자체의 지지율은 2%가 안 나와요. 정말 2%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 정태웅 씨의 지지율은 그거의 6배 정도, 5배 정도인가? 약 5% 정도에서 6%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정 후보가 의외로 캐스팅 보드가 될 수가 있어요. 5%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당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선거를 통해서 정태웅 후보를 끝까지 완주시키면서 당의 이미지를 조금 쇄신시키고 흩어져 있는 그 지지층들, 당원들을 좀 결집시키겠다. 뭔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임진왜란도 일본에서 그랬잖아요. 싸워야 되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분을 갖다가 내분을 소개하려면 외부에 적을 그렇죠. 이제 인정하시네. 이게 바로 통합진보당의 전략인 거죠. 승리는 눈앞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분을 갖다가 수습해서 외부로 적을 돌리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정희 당대표도 이제 많이 출격하겠네요, 노원병에. 아마 끝까지 가서 거기서 많은 지지 연설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만 카메라가 가거든. 안철수 후보가 거기 있는데 그 앞에서 지지를 하면 아무래도 카메라가 옆으로 좀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안철수 후보 하면서 언론도 공정하게 다뤄야 되니까 옆에 이제 정태웅 후보, 통합진보당의 후보는 또 이런 얘기 했다라고 한 구달이 들어가는 거지. 곁다리로. 요즘 보면은 뭐 다른 당 후보는 별로 안 나오고 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무성 부산 영도에 있는 김무성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붙여놓고 허준영 후보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나 다른 당도 지금 그게 불만인 거예요. 왜 우리 후보는 왜 안 다루느냐. 우리 당 후보 그래도 5% 나온다. 다뤄줘. 왜 20% 30% 나온 후보만 다뤄주냐. 아니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이 사실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죠.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헌법 기관이긴 한데 사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딱 선거 전략을 들어봤더니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지역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없네요.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반성해야 돼요. 그 3번, 4번, 그 5번 후보들 반성해야 돼요. 지역 공약 내야지. 지역 공약을 내시는 분이 없고 지역이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고 하실 테니까 아마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의 중요한 민심의 주요 현안이 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선거운동 초반에는 뭐 의정부에 가서 했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원병 지역이 상계동 지역이에요. 상계동 1동부터 10동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6, 7동만 빠지고 이제 나머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지역이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봉갑도 이제 노원병이랑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중량구랑 붙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의정부랑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계동과 의정부가 붙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파트촌이죠. 그 의정부에 가서 선거 운동을 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자기 선거구도 아닌데 선거구 위치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어려워요. 지역 현안을 모르면 지역을 정말 모르시면 그럴 수 있는데 본인도 잘 모르시나 그건 지역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는 그래도 새누리당 후보기 때문에 이제 새누리당의 조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도봉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뭐 노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그렇게 되신 거죠. 근데 사실은 아마 태어나서 상계동도 처음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역 현안도 모르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후보가 지금 4명이나 나오신 거죠. 번호는 5개까지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2번은 공석이고 그래서 기호는 5개까지 나왔지만 이번에다 찍으면 사표되는 거죠? 사표죠. 예, 이번에 찍으면 사표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번에 사표도 이번에 찍은 사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가져가는 건가요? 잠재적으로? 아니 그냥 사표죠. 사표죠. 그냥 뭐 민주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 싫다라는 뭐 그게 뭐 민주당을 좋아한다는 거라기보다는 다 싫다 뭐 이러신 분도 있고요. 나름대로 의사표는 2번이 빠지냐. 참 민주당도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치르는 재보궐선거인데 핑크아니잖아요. 예, 1승을 못 지금 어느 곳에서도 1승을 거두시기가 힘든 상황 아니에요. 부산 영도나 부여 청양 뭐 이런 곳에서는 승리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렇죠.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게 노원병인데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죠.
만약에 이게 후보가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네. 단일화되게 되면 네. 단일화 여부를 우리가 뭐 야권이 심심하면 들고 나가는 게 단일화니까 뭐 안철수 후보도 자기가 무소속이라 그러지만 범야권 후보라는 표현을 곧잘 쓰시잖아요. 네, 범야권 그렇죠. 후보라는 범야권이죠. 말씀을 쓰시죠. 그래서 단일화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요. 일단 1차적으로 네. 나왔던 단일화 여론조사는 이번엔 특히 더 특성이 네. 네. 여론조사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네, 엇갈리더라고요, 신뢰도가 진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KBS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1일에서 2일 기준으로는 단일화 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좀 올라가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보자면 허준영 후보 민주당이 무공천을 내세웠을 그 네. 기준으로 그 네. 전과 그 후가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변화가 있는데 네. 무공천을 말했을 때 더 높아졌느냐 아니거든요. 아, 무공천을 얘기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그런 기현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대 해석해 보면은 단일화 시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아,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러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철수의 지지층의 그 성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대선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지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의 일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중도의 새누리당의 개혁적인 성향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과 민주당 거대한 민주당에서의 약간 어떤 개혁 성향이 있는 네. 분들, 양당의 개혁 성향이 있는 분들의 합집합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양당 구조 이렇게 다분화되어 있을 때는 그분들을 다 포용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삼자구도일 때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안철수 대 새누리당 또는 안철수 대 민주당 이렇게 돼버리면 그 민주당과 새누리당 이 합집합불의 한쪽을 축을 이루고 있는 분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일화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뭐 10%, 아니 20%, 그 다음에 민주당 쪽 표가 뭐 한 15%, 해서 단일화한다. 그러면 35%가 돼야 되는 것이 정석인데 실제적으로는 안철수에서 이만큼이 빠지고 이쪽 민주당 표에서도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1이 2가 되지 않고 않죠. 산술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보통 거죠. 단일화되면 1+1이 2 이상이 돼야지 정상인데 그럼요. 이게 이제 시너지 1점 못 얼마 받는 정도 그렇죠. 시너지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그 단일화가 됐을 경우 새누리당 쪽으로는 표가 또 사라졌던 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단단하게 겹쳐지니까 지금 단일화됐을 때는 사실 안철수 후보 측으로서는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마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제 생각은 김지선 후보하고 정태호 후보의 특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일단 이동섭 그 지역위원장하고는 뭐 어떻게 해서는 양보를 받아냈죠. 그렇죠. 지지 선언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예, 불출마 선언하면서 지지 선언을 했죠. 안철수. 그렇죠. 뭐 누가 먼저 잘했니, 누가 뭐 어떻게 내나 많이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김지선 후보랑 단일화 한다라는 것 자체도 이것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쵸. 김지선 후보는 나온 목적이 명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남편 명예회복. 자기 남편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 그거를 안철수 저 아저씨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명예회복 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우스운 거예요.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가 처음 노원으로 갈 당시 노회찬 후보와 함께 언론 플레이 그것도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굉장히 좀 안 좋은 시끄럽게 갔어요. 조용히 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게다가 김지선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에게 각을 또 세운 게 있어요. 또 몇 가지 이렇게 그 예상 그 질문 그 공개적으로 의혹을 해소해라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그 공격을 하기도 했었죠. 결국은 김지선 후보를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철수가 본인의 표현력이 어느 정도까지 담대하다라는 걸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그 척도도 될 수 있을 거고 또한 이게 문제가 정태호 후보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정태호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꾸준하게 5%의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5% 상당히 큰 격차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이 정태호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가장 그 비판받고 있는 진보 제역 속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정당의 후보거든요. 통합진보당 종북이라고 하는 아직 이제 종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당을 끌어안는다라는 것이 안철수의 어떤 그 윤리관이라든지 대북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기계적인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웃긴 거예요. 기계적인 단일화가 아니면 생물적인 단일화는 뭐죠? 글쎄 뭐 둘이서 이렇게 결혼을 하나? 기계적인 단일화는 하지 않고 그러나 뭐 열린 생각으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언제든 열려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후자가 내가 뭐 막 나서서 단일화하는 것 같은 제스처는 안 취하겠지만 단일화를 해오는 거는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놀부심보죠. 아니 네 거는 내 거,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 이거죠. 네 거 내 건데 할 때 나 별로 줄 거 없어 뭐 이런 거 안 주고 싶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줄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구도가 일단은 2번 불출마해서 이동섭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 선언했고요. 그러면서 어저께인가는 안철수 후보가 개소식을 했어요. 거기 네. 개소식에도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죠. 토론도 하시고 그렇죠. 뭐 이랬는데 뭐 지금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동섭 씨가 예, 굉장히 우리 좀 저기 슬프죠. 이동섭 위원장 한번 선거 내역이나 뭐 그런 이력 같은 거 좀 읽어주실래요? 간단한 이력으로는 네. 이제 이분은 굉장히 뭐 양보를 많이 하신 양보가 네. 아니라 이제 팽을 많이 나가고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사연이 네. 기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라디오에서는 10년 동안 지역구 관리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노원병 지역은 민주당이 25년간 집권한 민주당의 텃밭이다라고 말하는데 16대 이제 민국당으로 나오셔서 2%의 득표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16대면 몇 년이에요? 한참 전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인 아닌가? 17대 후보 17대에도 이제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민주당으로 네. 10%의 지지율을 가져가셨고요. 네. 그 다음에는 18대는 못 나오셨죠. 왜요? 18대는 공천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예비 후보자까지만 나와 있으니까요. 네. 노회찬 후보로 이제 단일화하면서 아니요. 18대가 18대가 이제 노회찬. 네 노회찬 후보로 이제 야권 연대로 맞으시면서 민주당이 그 지역을 이렇게 양보하게 되는 거죠. 18대는 아니네요. 18대는 그 민주통합당 새천년 민주당 후보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공천을 못 받았죠. 네, 공천을 못 받았어요. 19대가 이제 노회찬 후보. 네,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노원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구청장에 출마하셨다가 구청장 출마까지 했었군요. 예비 후보로. 예비 후보로 출마하셨다가 안 되셨고 이제 2012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이제 서울시장 후보 노원 선대위원장직을 역임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노원에 계셨죠. 지역 관리하시고 당에 충성했던 분이시네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16대가 2000년이네요. 2000년에 계산해봤어요 그 사이에. 근데 16대가 이제 2000년이니까 그 당시 저기 노원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17대부터 노원병 지역이 나타났거든요. 그때 이제 노원 을로 이제 같이 해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쭉 노원병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 공천 신청을 했었는데 구청장도 예비 후보 등록했다가 안 됐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노회찬 후보한테 이제 단일화 그 프레임이 밀려가지고 안 됐고, 요번에도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뭐 밀렸고, 뭐 양보죠, 뭐 언론에서는. 아니 그럼 민주당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불출마 선언하면서 지지해가지고 막 우시면서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한다고 그랬는데, 선거 운동까지는 하셨었어요. 그때 뭐 무소속 돌렸겠네. 영합도 돌렸었죠. 근데 오늘 갑자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 공정실 당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봉사한 사람을 이렇게 내칠 수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3시간 전부터 바뀌었죠. 3시간 전에 또 무슨 일이 3시간 전에 뉴시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난 5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무부총장으로 이렇게 직위를 주셨다고 이동섭 씨에게. 사무부총장이면은 굉장히 큰 당직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높아 보여요. 새누리당의 사무부총장은 지금 이제 현역 의원 아닌가요? 현역 의원이죠. 그렇죠. 1부총장의 신상범 부총장이고 2부총장이 김태원 부총장이니까. 그렇죠. 사무부총장이면 사무총장 바로 아래이고 최고위원회도 출석이 가능한, 우리로 따지면 최고위원, 새누리당으로 따지면 최고위원회도 출석이 가능한 그게 이제 당직자죠. 원외 지역 위원장에게 그 자리를 이제 내주었다. 예,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이력을 보면 사실 주요 당직이 중앙당 쪽에 당직이 없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냥 뭐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안철수 지지한 거하고 어떤 거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외부에 있다가 한 번에 중앙으로 들어오신 거죠. 예. 그건 불쌍하지 않구만요. 안 불쌍해요. 3시간 전부터는. 이게 저기 7번 방의 선물이 아니라 2번 방의 선물. 비어있기 때문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2번 방의 선물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도 안철수 후보 개소식으로 사실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한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개소식에도 참가를 했어요. 그럼 공동선대위원장 뭐 이런 거 자리도 그것도 받는 거 아닌가요? 뭐 저희가 이제 특별히 그렇게 아직 나온 정보는 없어요. 예. 사실 개소식에 참가를 해서 뭐 축사도 하고 이랬겠죠. 뭐 이러면 사실 그 이동섭 위원장을 지지하는 지역의 조직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네. 이제 여러분들 저를 지지하신 것처럼 무언으로 이렇게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메시지 자체가 개소식에 참가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지지 선언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동섭 위원장이 10년 동안 지역 관리하시면서 조직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철수 후보보다는 조직이 많으실 테니까 그 조직을 그대로 들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예.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지금 현재 민주당 사무부총장이에요. 5일부터 그런 분이 무소속 후보를 참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무소속 후보 쪽에 이렇게 참 조직을 대는 정말 정말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번 선거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는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안철수 후보가 도와달라 하는 얘기 하지 않는데 계속 지금 물밑으로 지금 사실 노원병 같은 경우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대단한 서포트를 한 건데 이동섭 위원장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개소식 뭐 본인이 참가를 하셨는지 참가시켰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참가해서 그 조직원들 당원들한테 주는 무언의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물밑으로 큰 서포트를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이 무소속 후보한테 지금 굉장히 큰 서포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거기다 더 이게 정당한 것인지 예, 그 여론조사 결과 중에 좀 재밌었던 거 하나가 이제 그 전라도 지역 있잖아요. 민주당이 텃밭으로 네. 불리는 지역 그 지역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동섭 위원장이 아마 전라도 고흥 출신인가 뭐 장흥 출신인가 그럴걸요 이분도. 아마 이제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안철수 신장이 나오게 될 경우 민주당 쪽에 이제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 쪽에서 또 지지하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뭐 저는 그 민주당 내에 아무튼 복잡한 속내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하지만 우리 좀 대한민국 제1야당이 좀 정당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것도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동섭 위원장은 아무튼 뭐 이게 불출마 선언의 대가인지 뭐 확실진 않지만 아무튼 뭐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시기적으로는 사무부총장 받고 이런 게 사무부총장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캠프에서 먼저 한 자리 받게 되면 안캠에서도 안캠에서 뭔가 하게 되면 뭐를 받을까요? 안캠에는 뭘 요구했을까? 안캠에다가는 그래도 조직을 주는 건데. 예? 구청장? 구청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청장 후보 나왔었다며요. 네, 나왔었죠. 그러니까 저번에 구청장도 보면 내가 국회의원 할 테니 구청장 하셔. 이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구청장 선거를 하잖아요. 네, 내년 그러니까 6월이죠. 구청장에 전에 그 2010년도 네. 일기 지방선거 할 때 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왔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의 김성환 후보한테 밀려가지고 공천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안철수 후보는 저번에 제가 시즌 1 때 그 유튜브 봤어요. 그거 뭐 연극도 하셨더만. 내가 대통령 할 테니 형님이 뭐 총리 하셔 그런 거 하셨다만요. 그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내가 국회의원 할 테니. 아니 만약에 이동섭 위원장 지역 조직이 있으면 의정부 가서 선거운동하고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말했어요. 자기가 당신께서 이동섭 위원장께서 선거에 나갔으면은 안철수 후보보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단호하시고 그때 주장하셨던 게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쪽으로 들어와서 입당을 하셔서 경선이라고 하죠. 경선 후에 가도 자기는 자신이 있다라고 천명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역에 자신 있는 분이 그냥 민주당에서 사무부총장 받으시고 안캠에서는 구청장 약속 받고 뭐 공동선대위원장 전혀 불쌍하지 않은 거. 이번 방에 선물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선거 끝나기 전에 이미 선물을 먼저 받으셨죠. 그러니까 담보 딱 받으시고 그러셨다라면 제 생각엔 최후의 승자?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민주당 다 울고 다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선거 끝나기 전에 이미 뭐 위너. 그러니까. 허준영 후보, 뭐 안철수 후보는 지금 뭐 최고의 위너. 그렇죠. 지금 뭐 두 발 뻗고 자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공정심을 유발하면서 우리 이동섭 불쌍하다. 그래서 언론에서 다 다루고. 그러면서 인지도 올라가고. 좋네. 그러면서 위원장님도 요번에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인지도 한번 딱 띄워보시지 그랬어요. 네?
지지선을 하면서 아니, 새누리당은 우리 공당으로서 이렇게 뭐 무소속 후보 지지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공당으로서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그러면 저 되겠습니까? 국민인데요. 저만 좀 바라보고. 그럼 김지선 후보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지선 후보는 어떻게 안철수 후보 지지할까요? 김지선 후보는 지금 한 6%, 7% 나오죠? 네. 7% 나오죠? 거의 10% 안팎까지 일단 나온 기사로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긴 모든 했어요. 후보는 끝까지 완주한다 그래요. 처음에 민주당도 당연히 공당으로서 모든 지역에 후보 내겠다고 박용진 대변인 얘기한 적 있어요. 김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얘기한 적 있어요. 아마 뭐 안철수 후보는 이제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노원에서 대선으로 바로 직행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지역구 받았다는 20대 얘기. 총선? 그러니까 구청장은 민주당. 아니 왜냐하면 그다음에 여기 보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2년이에요. 아, 그렇죠. 노회찬 의원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잖아요. 20대는 나올 수 있어요. 20대에 2016년 선거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20대 노원병은 저기 통합진보 노회찬 의원으로 단일화된다. 그렇지. 근데 원래 하니까 그 원래 밥그릇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예의다. 이러면서 가고 딱 가고 전이는. 근데 사실은 노원병의 원래 밥그릇은 민주당 지역일 때. 그렇죠. 원래는 민주당이죠. 그 거기다 전까지는 사실은 만약에 그 당시 야권 단일화 프레임을 걸고 노회찬 의원으로 단일화 됐으니까 노회찬 의원이 된 거지 사실은. 그러면 이런 얘기 하겠죠. 난 평소부터 노회찬 의원을 존경했었다. 노회찬 의원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존경하시는 분의 지역구를 지켜드리겠다 하고 넘겨드리는 그런 딜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원래 딜을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노회찬 의원이 새정치를 같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미사여구 딱 하면서 20대는 그러면서 이제 철새 이미지 싹 벗어 던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 다 하는. 근데 이동섭 위원장은 구청장 가고 김지선 의원은 20대 그렇지. 20대 총선 가고 대선은 그러니까 다 나 도와줘. 대선 때는 다 나 도와줘. 아니 다 나 도와줘. 대선 때는 도와줬는데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할 거란 말이죠. 아 그러면 정태영은 뭘 받을까요? 정태영은 대신에 이런 얘기하죠. 종북 논란 씻어줄게. 종북 논란 씻어줄게. 종북 논란 아니 그거 어떨까?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지금 이석기 김재현 의원 그거 내가 막아줄게. 자격심사 그거 막아줄게. 자격심사 그거 내가 막아줄게. 들어가서 막을 수가 없어. 신당 만들어갖고 내가 막아줄게. 신당 만들어가지고 자격심사가 그 전에 끝나지 않아요? 아니죠. 자격심사 들어가서 이제 뭐 자격심사 민주당이랑 얘기해서 좀 민주당들아 끌라 그러고 그다음 자격심사 해가 자격심사 나서 뭐 제명이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총회 3분의 2 얻어야 돼요. 그러면 새누리당만으로 안 되니까 민주당의 일정을 해야 되잖아. 그거 내가 막아줄게. 그러니까 내가 캐스팅 보드 해갖고 막아줄게. 완전 빅브로드야.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 하고 와 대단하셔. 그러면요 우리 맞춰봅시다. 뭘요? 김지선 후보가 언제 불출마 선언할까? 언제 후보 사퇴 선언할까요? 저는 김지선 후보는 이정희 후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4월 23일이나 22일 부재자 투표 끝나고 나서 하지 않을까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김지선 후보 자체도 진보당의 진보정의당의 어떤 지지율을 계속 흡수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까지는 복면은 4월 22일에서 23일 사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퇴를 하면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세 자신의 퍼센트를 넘겨주려면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도 오히려 또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라고 민주당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완주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저기 낀 30대는 완주? 네 완주. 저는 사전 투표제가 실시되기 전날인 4월 18일. 그때 19일 전에. 그때 19일 전에. 18일이랑 19일 말고 다른 날 사퇴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국민이요. 네. 아니요 18일이나 19일이면 그냥 근사치인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죠. 그 근사치로 와요? 그럼 좀 불리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가신다며. 네, 그러니까 불리하죠. 근사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4월 24일 날 선거인데 선거 당일날 사퇴하게 되면 복면이 이기시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간 18, 19일 전에 사퇴하면 위원장님께서 아이스크림 드시고 요 19일하고 24일 사이에 사퇴하면 제가 먹는 거고 그다음에 사퇴 안 하고 쭉 가면 드시는 거고. 전 하루잖아요. 아니 여기는 완주니까. 노원병 재밌네요. 재밌어요. 지금 나눠줄 게 많군요. 이게 전리품이. 가져갈 것도 많은데요. 네, 가져갈 것도 많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지만 이대로 되지는 않겠죠. 설마. 새정치를 하신다는 분이. 새정치를 하신다는 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리고 우리 노원병 선거는 사실은 지역 선거기 때문에 국회의원께서 국민의 대변이시기도 하시지만 지역을 사실 대변하고 지역 현안을 또 잘 챙기는 그런 지역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노원병 어떻게 될지 일주일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스크림 내가 먹을 것 같아. 저는 아이스크림은 쌍쌍 받으세요. 쌍쌍 받으세요. 나는 피카츄 하면 돼. 멕시칸 라비스 피카츄 하면 돼. 저는 엄마는 외계인. 그건 써리원 아닌가요? 네, 써리원. 다 써리원이에요. 나 써리원. 써리원 말씀하셨어요. 써리원이에요. I'm the upright. So frustrated. 복잡한 정치를 쉽게 듣고픈 마음. 내 이야기를 더 잘 전하고픈 마음. 잠들 때까지 함께하고픈 그 마음까지 당신을 이해합니다. 새로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